아니, 제가 최근에 쇼츠를 편집해서 한번 올려봤거든요. 내용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짧게 잘라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쇼츠를 올렸는데 거기에 누가 그 남자 되게 잘 헤어졌다고, 이거는 성향이 다른 게 아니라 집착 아니냐고 이렇게 글을 적어 놓은 거예요. 뭐 사실 그런 말들을 들으려고 이런 영상을 찍는 거기는 한데, 사실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에 제가 멘탈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성격 같으면 그 댓글을 지우든가 영상을 지우든가 했을 텐데, 제가 또 곰곰이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전에 제가 노량진에서 임용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교육학 교수님이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어떤 고난과 역경처럼 느껴지겠지만, 나중에 합격을 하고 나면 지금의 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트로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노량진 거리가 너무나 끔찍하고 컵밥 냄새도 맡고 싶지 않고 막 그러겠지만,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은 노량진을 추억하면서 오고 싶어지고 그럴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공감이 안 됐어요. 너무나 노량진 생활이 끔찍했고 빨리 떠나고 싶었고, 지금 합격했음에도 저는 노량진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랬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약간 재수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 직업이 나름의 성취잖아요. 제가 노력해서 얻어낸 성취이다 보니까, 얘들아 이거 봐봐, 나 학교 교사인데 이렇게 못났어, 이렇게 부족해, 그러니까 너희도 할 수 있어, 너희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괜찮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결핍의 경험들이 오히려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가 되어주는 것 같아서 그냥 당당하게 보여주려고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너네가 뭐 보태준 거 있어? 나 혼자 외롭게 큰 애야. 당연히 집착할 수밖에 없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겠습니다. 보통 상담을 시작할 때 그 주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런 점이 힘들었어요, 이런 점을 느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남자친구랑도 잘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고, 뭐 친구나 아니면은 직장 동료나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다고, 이야기 좀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토요일에 친구들이랑 생일이라서 같이 밥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 했다. 그리고 뭐 직장에서는 따로 제 또래가 아니셔가지고, 선생님들이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이모뻘, 엄마 아빠뻘이시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길 게 없어요. 저를 되게 어여삐 봐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되게 기분 좋은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정적은 제가 울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그 사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에게 이제 할 말을 떠올리는 거죠. 그럴 때에만 있었던 거였는데, 되게 편안하고, 굳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사건 없이 한 주가 되게 여유롭고 편안하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경험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너무나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일상에 대한 문제를 여쭤보셨던 게, 제가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스스로를 진단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경계성 성격장애라면, 그런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그러니까 친구들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나타나야 한다. 직장 동료가 무슨 말만 해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불같이 화를 냈다가 또 확 수그러드는 사람들이 이제 경계성 성격장애인 사람들인데, 선생님은 지금 너무나 잘 지내지 않느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예민할 때, 불안할 때 그 못난 모습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죠. 친구랑 직장 동료에게는,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제가 그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렵다.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애착 대상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핍의 남자친구에게 그런 문제를 보이는 거라서 그런 것은 정말 안정적인 애착 대상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 문제다. 그래서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도 제가 너무 다루기 쉬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사랑을 줘도 막 너무 행복해서 그 사람에게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걱정이 되셨는지, 그런 남자를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길러야 되는데, 이렇게 한숨을 쉬시면서 정 안 되겠으면 자기한테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 친구들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너 남자친구 앞으로 사귈 때는 우리한테 데리고 와. 우리가 잘 봐줄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도 엄청 웃으시면서 선생님을 아끼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특징이 있군요. 저도 그 모임에 끼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그리고 저도 웃겼던 게 남자친구와 이런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나하나 막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뭐 지나가다가 이랬어 저랬어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는 내가 있고 남자친구가 보는 내가 있다 보니까 친구들은 저를 좋게 평가하더라도 남자친구는 저를 안 좋게 평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친구들 눈에는 제가 어떻게 연애를 하는지가 뻔히 보이나 봐요. 그러면서 너는 그렇게 다 퍼주는 연애만 안 하면 돼. 넌 그렇게 착하게만 안 굴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연애하는 스타일을 어떻게 흉내냈냐면, 자, 이게 내 간이야. 이건 내 쓸개야. 이러면서 남자친구한테 다 줘버리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웃겼어요. 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모습이 같이 지내면서 느껴지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아끼고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내 마음을 잘 볼 수 있구나. 내가 저렇게 티가 나는가 보다. 저는 항상,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어떻게 보면 자원이잖아요. 자원이라고 하면은 조금 정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영상에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멘탈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런 댓글은 당연하고 싫어요가 눌리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차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유튜브에 댓글을 달면 남자친구와 관련된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좋아요는 1개 달리고 싫어요가 2개가 달렸다. 그러면 싫어요가 과반인 것인데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올린 댓글에 뭐가 문제였을까 하고 가만히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은 이미 선생님께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 진짜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무슨 댓글을 썼냐면, 남자친구랑 저랑 엄청 성향이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이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다. 근데 거기에 싫어요가 달렸다. 그래서 내 남자친구의 행동이 싫다는 건지, 내 행동이 싫다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성향이 다른 둘이 만난 게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내 말투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근데 나는 그 댓글을 아무리 봐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한숨을 푹 내쉬시면서, 내향인 잘 들으세요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MBTI에서 I가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내향인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향인들은
외부의 세계를 자기와 연관 지으려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까? 혹은 내가 이런 행동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어떤 사건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자기랑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텍스트로 보니까 되게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확 들었던 거죠. 왜냐면 외부의 사건이 꼭 내가 뭘 했다고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건은 사건이고 나는 나일 뿐인데.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하시면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사건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악플들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도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좀 튕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워낙에 내향인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좀 외향인의 시각을 길러야겠네요 라고 했더니 맞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MBTI 이야기를 해서 떠올랐던 건데, 그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최강록 씨 있잖아요. 제가 그 전에 강래호 셰프님 나왔던 프로그램에서 우승하셨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제가 좋아했던 분이었거든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너무 좋아하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매력이 뭘까 되게 궁금해 하던 차에 그분도 유튜브를 하셔가지고 MBTI 검사를 하신다기에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랬는데 아이가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댓글 먼저 봤거든요. 과연 저 사람의 MBTI는 뭘까 하고 봤는데 아이가 100%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이 MBTI 검사를 하면 아이가 한 97에서 98% 정도로 되게 높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100%가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검사를 했길래 100%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그분이 검사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양극단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에 내향이 100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점 아니면 5점을 선택을 하면 아이가 100%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좀 의문이 있었던 게 MBTI 검사를 시작할 때 안내가 뜨잖아요. 검사를 할 때에는 가능하면 중간을 체크하지 말고 좀 솔직하게 최대한 편향되어서 체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안내가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대로 최대한 애매한 답이 나오지 않게 잘 체크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외향형으로 나온 사람들은 그 안내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만났던 친구들 중에 외향형 친구가 한 명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는 MBTI 검사 시작할 때 이런 안내가 뜨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애매하게 체크를 했어? 그랬더니 당연하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웃기고 신기해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전 되게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었는데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안이 올라오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저는 또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너무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보기 좋아 보여서 사실은 상담을 종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담을 좀 오래 지속하기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검사에서 안내를 하는 것은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을 하라고 알려주는 거지. 검사에서 이렇게 하란다고 정말 곧이곧대로 그걸 들었냐면서 아이고 이런 순진한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 참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말썽 안 부리는 얌전한 아이였을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주위에서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해줬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이런 행동 이 강화됐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저에게 조용히 뭐라고 하셨냐면 칭찬은 도둑질도 열심히 하게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조심하시지만 그 만족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칭찬을 들으려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칭찬받기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잘 알기 때문에 고개를 막 이렇게 끄덕거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정말 치열하고 몰입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경쟁하는 삶이 너무 힘들지는 않았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익숙하잖아요. 최근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수능도 있었고 모든 대한민국 수험생들이 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은 사실 좀 깊게 생각해보면 누구를 밟고 올라가야지만 살아남는 그런 구조인데 그게 너무 익숙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토익토론 수업처럼 학생 참여형 학습 방법보다 강의식 수업을 더 선호하는 애였다라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웃으시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원하는 인재였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께서 사람은 비난받을 때 성장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칭찬만 들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사람이 성장하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비난을 받을 때 나의 주관을 세우면서 어쩌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그때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고 좀 생각에 잠겼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깊게 생각할 말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사람은 비난을 받아야 성장을 한다라는 그 이야기 한마디를 들었을 때 뭔가 생각하는데 필요한 그 평균 시간보다 더 제가 이렇게 고뇌를 했단 말이죠. 정말 눈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생각을 골똘히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시냐 하기에 제가 머릿속에서 또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제가 그런 비난이 무서워서 지금까지는 저 스스로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을 계속 피했던 것 같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겼느냐. 스스로 자기의 어떤 선택을 하지 못했느냐 물어보시기에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후회하는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저도 모르게 막 얼굴을 찡그렸거든요. 후회하는 게 너무 싫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후회하는 게 싫으냐고 물어보시기에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감정에 대한 건데 하면서 제 감정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두 갈래 길이 있으면 이쪽으로 갔어야 했는데 제가 오른쪽 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설사 잘못을 했어도 맞아, 이거 잘못했네,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알 텐데 잘못된 길을 선택을 했을 때에는 후회를 하게 되면서 이쪽 길로 갔었어야 하는데 하면서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싫다는 걸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뭔가 생각을 하시더니 그것은 성장에 관한 것이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차오르는 거 있죠. 그래서 선생님도 약간 놀라시죠? 이게 슬픈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후회를 하기 싫은 이유가 성장과 관련된 일이라는 게 슬픈 일은 아닌데 제 감정이 뭔가 이렇게 확 피어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선생님이 저한테 흰 도화지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저는 정말 흰 도화지의 상태에서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감정이 확 살아나는 걸 느낀다. 확 피어오르는 걸 느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서 그렇게 감정이 올라왔군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후회하는 걸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20대 초반에 만났던 남자친구에게 나랑 연애하고 헤어져도 후회한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고 만나는 동안에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후회한다는 말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나의 성장을 위한 마음이었다는 게, 성장을 위한 욕구였다는 게
그런 거였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몰랐네. 미안해.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상담 시간에 정말 칭찬을 많이 듣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자기가 틀렸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완벽주의인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상을 두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살아야 돼.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자 하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했던 생각이 어제와 같은 오늘이 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거든요. 뭐 하나가 됐든지 간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선생님께서는 너무나 좋게 봐주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렇게 거창한 의미로 성장을 다룬 것이 아니라 결국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부족해. 그리고 이 세상에는 배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 하는 유치한 마음으로 시작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뭔가 그 말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 시선이 약간 부모가 자녀를 보는 그런 시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선생님 딸 했으면 참 좋았겠다. 저 집 딸내미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다고, 그리고 자기도 당신도 느끼는 점이 굉장히 많고 또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첫날부터 그걸 느꼈어요. 이 사람이 내 앞에서 펑펑 우는데도 저는 선생님에게서 향기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칭찬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말한 게 이 정도인데 정말 본인이 생각하는 저의 장점들을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쉬지도 않고 그냥 본인 생각을 그대로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저를 좋게 생각을 해주셨나 봐요. 그런데 원래 저 같으면 정말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고개를 젓거나 제가 그런 게 아니라요 하면서 그 칭찬을 거부했을 텐데 그 순간에는 그분의 노력이 너무나 보여서 거부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에게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거든요. 할 수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고 본인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식으로 저에게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제가 고개를 저어버리면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그 노력이 땅바닥에 버려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개를 젓고 싶었지만 정말 아니에요. 저 그 정도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냥 꾹 참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마음이 풍성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과는 다르게. 제가 이 스크립트를 적으면서 생각을 했던 건데, 저의 이런 결핍이나 부족함이 저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나이를 가진 사람 중에, 그러니까 비전공자 중에 이렇게 내 마음을 돌보고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차마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마음에 병이 있다 보니까 상처가 있다 보니까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더 풍성하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남들보다 더. 물론 남들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미리 해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결핍이나 상처가 없어서 하루하루가 풍성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 30 먹고도 하루하루가 너무 풍성해 보이고 그리고 밖에 보시면 은행나무에 은행잎이 정말 예쁘게 노랗게 물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볼 여유도 없었거든요. 어제 상담하는 길에 그 은행나무를 보는데, 은행잎이 떨어지는 걸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어떤 부족함이다, 결핍이다. 나의 부족함과 결핍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의 원동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자꾸 제가 까먹는데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리고 완벽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완벽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실수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구나. 나 좀 실수하면서 살아야겠다. 나 좀 틀려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부끄럽게도 제 자랑을 당당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다. 나처럼, 저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사람도 이렇게 잘 사니까 여러분들도 잘 할 수 있다는 거,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교육학 교수님 말 맞다나 트로피 같은 순간이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우울증이요. 봄, 여름에는 좀 치유가 되었다가 가을, 겨울철에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해도 늦게 뜨고 날씨도 우중충하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외부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 우울증 환자들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가을, 겨울에도 밖을 바라보면 참 예쁜 풍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소한 아름다움 같이 찾아가면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삶을 같이 풍성하게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